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저와 아들 부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35세의 남편을 하늘로 보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겨우 2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남편이 그렇게 영영 돌아오지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오늘 저녁은 재민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라며 웃던 남편이었는데 병원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3살배기 아들 재민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묻는 아이를 보며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먼 길 떠나셨어 라고 둘러댔지만 아이는 계속 아빠를 찾았습니다. 매일 밤 아빠 언제 와? 라고 묻는 아이를 재우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아빠 없는 서름을 느끼지 않도록 부족함 없이 키워내겠다고. 생계를 위해 전라남도 순천에서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일자리가 더 많은 도시로 가야만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아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 넌 돈만 벌어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재민이는 제가 직접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부산의 작은 월세방에 짐을 풀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반지하였지만 재민이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식당 주방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그릇들을 씻으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재민이 얼굴을 떠올리며 견뎠습니다.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트고 여름이면 주방 열기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났고 밤마다 핸드크림을 바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는 더 힘들었습니다. 재민이는 옆집 김할머니께 맡기고 일하러 갔습니다. 할머니께 드리는 돈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취객들의 시비를 견뎌야 했고 새벽녘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한 번은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재민이 도시락 반찬만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밥을 쌌습니다. 재민이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 라고 자랑하는 아이를 보며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재민이 손을 잡고 학교로 가는 길에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다른 친구들은 아빠도 같이 오는데 우리 아빠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재민이 지켜보고 계셔. 재민이가 학교 가는 거 보고 엄청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재민이가 학원 친구들과 비교하며 속상해했습니다. 엄마, 나도 영어 학원 다니고 싶어. 당시 저는 하루 18시간을 일해도 겨우 생활비를 벌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시장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하루에 100줄씩 말아 팔면 학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렸지만 재민이가 학원에서 배운 영어 단어를 자랑스럽게 들려줄 때면 모든 고통이 잊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재민이는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되고 싶어.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의대는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했지만 아이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기로 했습니다. 명절이면 백화점에서 선물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결혼식 뷔페 서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재민이가 제 어깨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성공해서 꼭 엄마 편하게 모실 거야. 엄마가 고생한 거 다 알아.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지킬게. 그 한마디가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단상에서 전교 1등으로 상을 받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수능 시험날 재민이를 시험장에 데려다주고 교문 앞에서 9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커피숍에서 기다렸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꼭 좋은 결과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재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 잘 봤어 라고 외쳤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재민이는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재민이는 천재가 아니라 노력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재민이는 새벽까지 공부하며 최선을 다했고 저는 그런 아들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의 명문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식당 한 구석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동료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저는 너무 기뻐서 그래요라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의사가 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졸업 후 재민이는 대학병원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오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꼭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밥 잘 챙겨 드셨어요? 피곤한 목소리였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던 날 재민이가 흰 가운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의사가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난 30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만난 수연이라는 간호사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말씨, 무엇보다 재민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재민이 대신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편안한 노후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혼자 아들을 키우며 외로웠던 제게 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혼수를 장만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연이는 틈날 때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시장도 보고 차도 마셨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손주 낳으면 어머님이 봐주실 거죠? 하며 재롱을 부리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재민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신혼집 구하기가 힘들어.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전세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재민이는 의사가 되었지만 아직 페이닥터라 월급이 많지 않았고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얼마나 되나 계산해봤습니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를 팔고 그동안 모은 적금과 예금을 다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9억이 넘는 큰돈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정말 확실하신가요? 나이를 고려하시면 상환이 쉽지 않으실 텐데.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예요. 걱정 없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재민이가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민이와 수연이가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하던 날 재민이와 수연이가 함께 왔습니다. 34평 신축 아파트, 남향에 한강 조망까지 되는 좋은 집이었습니다. 수연이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저는 그들의 행복한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나이 들어 아프면 같이 살자. 사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며느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이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주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했습니다. 재민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연하죠,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모셔야죠. 며느리 수연이도 밝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꼭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약서에 부양 조건부 증여라고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요즘 이런 조건 많이 넣으십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라고 했을 때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계약서가 필요한 세상이 된 것이 서글펐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5월의 화창한 토요일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재민이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멋지게 컸어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수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릴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피로연에서 재민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이도 마이크를 받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받은 사랑 꼭 보답하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재민이도 가정을 꾸렸고 좋은 며느리도 얻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빈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 산 강남 아파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집에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날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마다 엄마, 우리 집에 점심 드시러 오세요라며 불러주었습니다. 수연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받으며 행복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들.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라는 며느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 생활, 앞으로의 계획들을 들으며 흐뭇했습니다. 재민이가 엄마,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라고 물을 때마다 그럼 너희 덕분에 행복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2주에 한 번이던 만남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재민이는 엄마, 요즘 수술이 밀려서 정신이 없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물론 의사 생활이 바쁜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5분의 통화 시간조차 없을까요? 명절에도 이번엔 학회 때문에 못 내려가요라고 했습니다. 추석 전날 밤 혼자 차례상을 차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제사상 앞에서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설날도 그들 없이 보냈습니다. 엄마, 수연이 친정이 제주도라서 이번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며느리 친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집을 사준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이웃들이 아들 안 왔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병원 일이 바빠서 라고 둘러댔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용기를 내어 불쑥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수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엄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수연이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시지. 수연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스러웠던 걸까요? 차 한 잔 마시고 황급히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재민이가 엄마 잘 지내시죠? 라고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래, 바쁠 텐데 끊어. 제가 먼저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텅 빈 거실이 더욱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중 무릎 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심해져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재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엄마 내일 수술하는데. 무슨 수술이요? 아들이 제 건강 상태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수술 후에 좀 도와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재민이가 수연이와 뭔가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너무 바빠서 간병인 쓰시면 안 될까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래, 알았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은 외로웠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잘 돌봐주셨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메울 수 없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재민이가 잠깐 들렀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엄마 회진 시간이라 가봐야 해요라며 떠났습니다. 수연이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옆 병상 할머니가 아들이 의사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금방 가?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홀로 재활하는 시간은 더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어려웠고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 옆집 김정숙 씨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씨, 제가 장 봐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피부치보다 이웃이 더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씨, 이런 말 전하기 정말 힘든데.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수연 씨를 만났어요. 다른 이웃이랑 통화하는데. 정숙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연 씨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집을 전세 놓자고 했대요. 그 돈으로 대출금 갚으면서 살자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또 뭐라고 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 씨도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제는 설득당한 것 같다고. 조만간 어머니께 말씀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숙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김밥을 말던 손,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날들,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며칠 후 정말로 재민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상의할 게 있는데 만날 수 있어요? 예상한 대화였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그들의 집도 아닌 제3의 장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어느 날 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하나 챙겼습니다. 속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재민이 어릴 때 사진 한 장.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사준 그 집으로.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갈게.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뒤에서 수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엄마 오셨어. 수연이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현관문을 반쯤 막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저희 부부 공간이에요. 미리 약속하고 오세요. 내가 사준 집인데 하룻밤도 못 잔다니. 재민아, 엄마가 이 집 어떻게 산 줄 알아? 너희 행복하라고 전 재산을 다. 엄마. 재민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주고 싶어서 준 거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래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빈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안개 때문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빈 거리를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집에 살 수 없는 가족이 되었구나. 한 지붕 아래 살아도 마음이 먼 사람들이 있고 떨어져 살아도 마음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혈연으로 연결되었지만 타인보다 먼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전화로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재민이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일요일 오후 2시.
그들이 오기 전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집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당시 작성했던 부양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와 수연이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아. 짧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집을 줄 때 조건이 있었지? 제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아오며 단련된 강인함이었을까요? 재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식적이라니.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라고? 그럼 왜 그때는 당연하다고 했니? 엄마를 속인 거니? 수연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대출금 이자도 내야 하고 앞으로 아이도 가져야 하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젊은 부부에게 늙은 부모는 짐이지. 하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직했어야지. 집을 받을 때는 당연히 모시겠다고 하고 받고 나서는 부담스럽다고 하는 게 맞니? 재민이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모시려고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현실이 달랐어요. 수연이도 힘들어하고 저도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바쁜 건 알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것도 바빠서 못하니? 명절에 얼굴 한 번 비추는 것도 바빠서 못하니?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너를 키울 때는 하루 20시간 일해도 바쁘다고 너를 방치한 적 없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풍경. 이 전망을 위해 더 비싼 값을 치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보며 행복했으면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다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약속 믿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줬어. 내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이제 너희가 나가라. 재민이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라니? 계약서 봤지? 부양조건부 증여야. 조건을 안 지키면 증여는 취소돼. 법적으로도 그래. 저는 미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 그 이상은 양보 못해. 수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잘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돌아선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난 자식이었어요. 엄마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저는 말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건 없어.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이 되는 것보다 제 삶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며칠 뒤 그들은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이삿짐 차가 떠나는 것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위를 올려다봤지만 저는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아직은 그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텅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34평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쓰던 방에 들어가니 벽에 웨딩 사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수연이가 쓰던 예쁜 그릇들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상자에 담아 베란다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재민이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변한 건 세상일까, 사람일까? 눈물이 나려다가도 이제는 그마저도 지쳤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급매물 아니에요. 적정가에 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좋은 집이 왜 팔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2달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11억. 2년 사이 2억이 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을 다 갚고도 5억이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고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시니어 레지던스로 이사하기로. 경기도 양평의 한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월 관리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남은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입주 첫날 로비에서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는 한 가족입니다.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드는 가족. 새로운 곳에서 만난 동년배들과 함께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그림을 배웠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같은 층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재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죄송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언젠가는 화해할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삶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생각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던 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무조건적인 희생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이 되어 비참해지는 것보다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 삶은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제 자신의 햇빛 아래 있습니다.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재민이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이 길 끝에서 만날 새로운 나를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별도 사랑의 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우리 모자에게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